네, 오늘 저희 5시 엔드에서남은 신년 특집으로 꾸며드립니다. 모델링으로 삶의 활기를 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새해가 되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모두들 다짐을 하죠. 올해는 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행복을 느끼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여러 바람을 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계획을 단순히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델링으로 소통하면 이해가 쉽고 원래 계획보다 더 좋은 설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오늘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 과연 이 모델링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좀 짚어보고요. 모델링으로 통해서 삶의 활력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늘 화요일에 바른경제 시간에 뵙다가 네.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강연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글쎄 먼저 교수님 새해 맞는 소감을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이 모델링 이론을 만든 게 한 5년 됐는데요. 예.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을 해서 이제 교과서는 써서 지금 교재를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소개했더니 예.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일반 교양서 수준으로 쉽게 책을 쓰는 일을 올해는 이제 완성을 해야 되겠다. 지금 2, 3년째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새해에는 반드시 이 책을 교양서로 출판을 하는 게 하나의 목표로 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모델링 이론을 일반 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예. 예. 근데 모델링 이론이 뭔지 이것부터 좀 알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는 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패션 모델도 모델이요? 있고 예. 그리고 모델하우스. 예. 예. 그리고 또 왜 누구를 닮는다 할 때 롤 모델을 그렇죠. 삼는다 뭐 이런 다양한 이렇게 그러니까 의도로 이게 예. 사용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통합을 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이제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게 된 게 제가 백북스라는 독서 클럽을 한 10년 운영하면서 제 전공 분야는 이제 경영학이지만 이제 다른 분야의 책은 별로 읽을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독서 클럽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그 저자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예술, 종교, 문화, 무슨 뭐 건축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한 2천여 권 정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이 많은 학문들을 꿰뚫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고민해서 만든 말이 이제 모델링 이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학생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욕심이 나서 이제 과목으로 개설을 하고 교양 과목으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해왔던 거죠. 예. 제가 그러면 그 모델링을 어떤 모범이 되는 하나의 뭐 준거라고 해야 될 것도 될 것 같고요. 네.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 거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모델 하면은 예. 아무거나 모델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예. 그죠? 그림 그릴 때도 예를 들어서 이제 모델을 보고 그림을 그리면 멋진 모델을 그렇죠. 그래서 모델 하면은 모범이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뭔가를 대표하면서 예. 되게 우수한 거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고 또 하나는 모델이라는 게 다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 예. 그게 자연적으로 생긴 건 아니고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 모델하우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 실제 아파트보다도 제일 좋은 거를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거잖아요. 예. 그 모델, 카 모델도 있죠. 예. 자동차 모델 이런 것도 보면은 최고의 것. 그렇지만 이제 그게 사실은 그 모델들은 실제 우리가 쓰지는 않아요. 그 모델하우스에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뭔가를 대표하는 최고의 것 이런 의미는 모델이란 단어 이상 다른 단어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델이라고 했고 그런 걸 만드는 과정을 이제 보통 영어에서는 뭐 하는 과정을 ing를 붙이잖아요. 예. 그래서 모델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델링이라는 말을 찾아낸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모델링 이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예.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게 핵심이 우리가 인간 생활에 하는 행동을 크게 보면은 생산과 소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소비에는 익숙합니다. 예. 그러니까 게임을 하죠. 예. 그렇지만 게임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극소수죠. 그렇죠. 우리가 TV 프로그램도 제작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많죠. 그러니까 소비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뭔가를 만들어내고 제작하고 창작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창작하는 행위를 이제 모델링이라고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궁금증이 더해갑니다. 예.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게 학교에서 하던 강의라 조금 청취자들한테 지루할 수는 있지만 특히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삶에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모델링을 한번 직접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이 강의 주제를 선택을 했고요. 아까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모델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이 그림에 보면 저기 이제 한 15,000년 전 그 구석기 시대 알타미라 동굴 벽화죠. 예. 저것도 저절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 원시인이 저기다가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의도가 있었을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저게 왜 그렸을까는 지금 모릅니다. 아무도. 근데 이제 추측하건대는 이 당시에 저거를 그 주술 목적으로 저렇게 소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동굴 벽화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는 그 학자니까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거 혹시 교육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닐까. 소를 잡을 때 실제 소를 갖다 놓고 어떻게 잡는지를 교육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림을 그려놓고 소를 어디를 정수리를 치면은 뭐 잡을 수 있다든가 이런 교육용으로 저거를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런 고대 동굴 벽화도 누군가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로제타 스톤인데 저것도 상당히 오래된 그 문서거든요. 근데 이게 글을 쓸 때 자연석으로는 사실 의미를 전달하기가 뭐 별게 없을 텐데 저기다가 그 당시의 관습, 문화, 법률 이런 것들을 쭉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것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은 E 이퀄 MC 스퀘어. 이건 뭐 다 아시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이죠. 네. 이게 수학식이란 말이에요. 저것도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기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해 놓은 것, 수식으로. 그리고 저기 이제 각골 문자, 그 거북이 등에 새겨진 그 각골 문자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아주 고대에 누군가가 거기다가 문자는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흔적을 남긴 거고 이게 이제 금동 이륵 방가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달라 보이지만 공통적인 거는 다 인간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뭔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해 놓은 것들. 그래서 이런 걸 총칭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모델 이상 제가 못 찾겠어요. 그래서 모델이라는 말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델에는 반드시 주체가 있다. 그 모델을 만든. 근데 그거는 사람이지 자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도가 있다. 그냥 만들진 않는다는 거죠. 뭘 만들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이고 저거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건 아니고 원래의 것을 대변해서 대신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 대표한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저걸 만들 때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뭘 작업을 할 때도 시를 쓸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음악 작곡을 할 때도 노래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지 아무렇게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모범, 표준이 될 만한 것이다 라는 게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표현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알타미라 동굴 벽화도 들판에 소가 뛰어다니는 걸 보고 거기서 이미지를 얻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원형이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걸 표현하는 수단이 다양하다. 우리는 보통 언어 그러면은 말과 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은 아까 그 아인슈타인 방정식에서 봤듯이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식도 언어라는 거죠. 그리고 금동미륵 방가상처럼
물질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건축이나 조각은 자기 생각을 표현할 때 물질로 하지 말이나 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물질도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다. 그런 다양한 표현 수단, 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 때는, 모델을 만들 때는 누군가 사용자를 생각하고 만든다.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자기 자신일 때는 이게 취미가 되고 혼자 재미로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는 이게 하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모델링 만들어내면은 그거로부터 대가를 기대하고 만드는 그런 두 가지 행위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모델이란 단어를 제가 과연 이걸 써도 되나 하는 생각에서 다양한 문헌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온갖 사전을 다 뒤져보고 그 다음에 문헌들을 찾아봤더니 이게 원형이 있더라고요. 모델이란 단어가 라틴어의 모델루스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모델루스란 단어는 우유통을 뜻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대박처럼 물질을 이렇게 재는 계량 단위로 이 모델루스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래서 우유통 한 통이면은 얼마 이렇게 이제 거래할 때 그게 이제 하나의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담아 놓는 틀, 이런 의미가 모델루스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모델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왜 이렇게 천장에 있는 몰딩한다 그러죠. 그 몰드란 단어도 거기서 나왔고, 그냥 모듈이라고 이렇게 뭐를 쪼개서 만들 때 모듈이라는 단어도 거기서 파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큰 틀에다가 담아 놓는 것, 이런 거를 이제 모델루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쓸 책의 제목은 호모 모델루스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델링을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런 속성을 타고났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를 해보면, 인간이 사물을 인식해서 형성된 머릿속의 어떤 심상, 이 멘탈 이미지를 매체로 표현해 놓은 거를 이제 모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이제 모델링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론을 체계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책은 이렇게 두꺼운데 그 책을 그림 하나로 요약하면 딱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면은 모델링 이론을 다 이해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모델링이라는 건 사람입니다. 주체가 사람이고 의도를 가지고 그 대상, 객체를 인식해서 형성된 그 최고의 심상. 그러니까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고민해서 만든 최고의 심상을 밖으로 표출하면, 그러면 이제 모델이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모델링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그림도 설명하면 이것만 해도 1시간은 걸리는데, 우리 뇌에서 그러면 모델링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건 이제 철학서적이라든가 뇌과학에서 나온 용어들을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제 바깥에 외부 세계가 있죠. 저 끝에. 그리고 이 끝에는 이제 모델이 산출이 됩니다. 그럼 그 중간에 이제 뇌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저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우리 뇌에 어떤 감각 인상이 맺히겠죠.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감성이라고 그래요. 요즘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감성, 갬성 해가지고 이 용어가 너무 남발이 되고 있는데, 다 거의 잘못된 쓰임입니다. 그게 감정이에요, 사실은. 감정을 사람들이 잘못 쓰는 말이고, 감정은 사실 요 밑에 있거든요. 본능 감정이라고. 저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뇌 안에서의 인지작용이고, 감성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감각 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뭔지 구분을 하고 판단을 하면은 이걸 지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각과 지각 단계를 거치면은 이제 가장 우리 뇌,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우리 뇌의 능력 가운데는 이성, 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 뇌 안에서는 심상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도 심상이 생겨요. 근데 되게 단계가 낮고 좀 저급한 것들이죠. 근데 지각을 통하고 생각까지 이르면은 아주 고급 이론이나 무슨 모델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은 점점 이렇게 저기 삼각형 커지듯이 점점 그 두께가 깊어지면서 좋은 모델이 탄생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하면 밖으로 끌어내면 이제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끌어내는 수단이 우리가 보통 언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언어는 우리 뇌 안에도 있다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말로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글로 쓰면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언어라고 이제 하는데 그건 밖으로 나온 언어고 우리 뇌 안에도 이미 언어가 있어서 생각을 그 정리하고 판단하고 뭔가 이론 체계를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뇌 안에서 언어가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 언어, 뇌 안에 있는 내부 언어와 바깥에 있는 외부 언어 이 두 가지가 다 언어에 이제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위에 그림, 그러니까 이 의식 세계를 빨간 줄로 지금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의식 세계가 있고 요 밑에는 무식의 세계가 있어요. 저건 이제 프로이드가 처음 주장한 거죠. 우리 뇌 안에는 그 깨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식 세계가 있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머릿속에 있는 어떤 무식 세계가 항상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본능이나 배가 고프다든가 이런 건 사실 의식적으로 배가 고픈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그냥 우러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무의식적인 것이고 감정도 저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한 대 턱 때리면은 그 화가 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일화가 있죠. 성천 스님이 옆에서 누가 갑자기 탁 건드렸대요.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셨대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그 돌을 오래 닦으신 분이 왜 화를 내십니까? 그러니까 이 화는 본능이다. 이거가 없으면 사람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인 발생 기제이지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후에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이거를 참고 행동으로 그 예를 들어 상대방한테 다시 한 대 때릴 수 있느냐 아니면 참고 그러지 말고 왜 때리느냐 이렇게 점잖게 타일 수 있는 거는 그건 이제 이미 이성의 영역에서 통제하는 것이지 감정 자체는 우리 몸에서 우러나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런 거를 그래서 감정과 이제 감성 이 두 가지는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모델링의 그 요소를 요약해 보면은 모델링 하는 주체가 있고 모델링을 하기 위한 소재를 얻기 위한 객체, 대상, 이 사물 이런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표현하는 매체. 그래서 이게 주체, 객체, 매체. 그래서 세 개. 보통 우리 세 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체체체. 삼위일체가 돼야 모델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 항상 뭔가 사용자, 이 모델링을 해서 누군가 쓰게 하는 그 대상이 있다. 그게 자신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모델링 요소를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모델링 이론을 그 공부를 하면 과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금까지 설명 들어보면은 그거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니냐. 사실 노벨상 탄 이론들이요 대부분 상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게 그게 좋은 이론이지 난해하게 복잡하게 써놨다고 해서 그게 좋은 이론은 아닌 거죠. 그래서 모델링 이론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핵심은 소비만 하지 말고 생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도에 저희가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사는 게 좀 더 활력을 벌어놓을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의도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소비는 쉽잖아요. 근데 소비를 오래 하면은요 사람이 나태해지고 그잖아요. TV 계속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고 있으면 점점 몸이 처져요. 그리고 책도 읽는 것도 사실은 소비예요. 영화 보는 것도 소비고 그림 감상하는 것도 소비고 음악 감상하는 것도 다 소비거든요. 근데 이 소비에는 사실 활력이 떨어집니다. 오래 하면 그냥 점점 이렇게 사람이 까부러진다고 그러나요? 그리고 이제 자요. 그러다가. 근데 생산을 하면은 깨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그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시나리오 작가 글을 쓸 때 좋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 방송할 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방송하는 걸 들으면 소비를 하면
졸죠. 네. 이게 우리 일상의 일반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링 이론의 핵심은 이건 생산 이론이에요. 뭔가를 만들어야 사람은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계속 소위만 하지 마시고 집에서 뭔가 작은 거라도 생산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아주 단순한 이론이고 사실은 뇌과학에서 이건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를 이렇게 MRI나 뭐 이렇게 찍어 보면은 그냥 소비를 하고 있을 때는 뇌가 다 이렇게 조용해져요. 뇌파 이런 것들이. 근데 생산을 하면은 뇌가 막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서 도파민, 뭐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남의 노래를 듣고만 있으면 뭐 잘하는 노래를 들으면 괜찮은데 이상한 노래 들으면 좀 지루해지고 그렇지만 마이크 잡고 노래할 때는 좋잖아요. 신나거든요. 그게 생산을 하면 우리 몸에는 활기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게 이제 모델링 이론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산을 하면 뭔가 대가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시를 수천 편을 읽어도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시 한 편이라도 써서 발간을 하면은 시집이 팔리니까 저작권료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동을 하면, 행위를 하면, 생산을 하면 뭔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지만 게임도 그렇잖아요. 게임 백날 해보세요. 뭐가 돌아오나. 내가 게임 프로그램 하나 쓰면, 그죠? 대박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생산을 하면 대가가 있다. 그리고 이 모델링 이론의 또 핵심 가운데 하나가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는 매체라는 게 우리는 보통 말과 글만 보통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문헌을 다 뒤져서 찾은 건 8가지예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양한 매체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한정된 한두 가지의 매체에만 의존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의 그 교육과정도 사실 어린아이 때는 다양한 매체를 다 활용을 했었어요. 어린아이들 한번 노는 걸 보면은 찰흙, 레고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 갖고 놀거든요. 재밌게. 그리고 어린아이들 가면 그림도 잘 그려요.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라면 굳이 미술 이론 몰라도 잘 그리거든요. 그리고 노래 시켜도 잘하고. 이렇게 자기 표현 수단이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공교육 시스템, 학교로 들어오면서부터 글과 숫자, 이 한정된 몇 가지 매체에만 자꾸 강요를 하면서 국한시켜 버리니까 자기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모델링 이론을 공부하면 좀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체, 객체, 매체 이거를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이게 하나의 책이 될 수 있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체,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이 우리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생각이 철학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 변한다라는 게 결국 현대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과거에는 고정돼 있다. 뭔가 그러니까 우수한 뭐 이데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점점 그게 변하면서 결국 변하지 않는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사실 현대 철학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물이라는 것도 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오래되면 그것도 풍화돼서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객체는 없다. 이런 사고를 갖는 거. 이게 사실 모델링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뭘 할 의욕이 사라져요. 종교에서 이제 그런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원전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변하지 않는 만고의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근데 그것도 변할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반할 수도 있다. 세상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이 생기는데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걸로 설정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 더 이상 우리가 할 길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링 이론을 이제 적용을 하려면 과거의 전통, 관습, 고정된 관념 이런 것들을 과감히 이렇게 깰 줄 알아야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 모델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체를 한두 가지에 이렇게 말과 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활용합시다라고 하는 게 이 모델링 이론을 이제 이해하는 주요 이제 목적이 되는 거고요. 모델링 종류는 아까 그 말씀드렸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그다음에 모델링에도 차원이 있다. 예. 이게 이제 수학에서는 차원을 공간상의 어떤 점의 위치를 그 확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축의 수를 이제 수학에서는 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상에서는 한 점 딱 찍으면은 그 점의 위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원이라고 그러고 이 면에서는 가로축과 세로축 그 두 축이 있어야 이제 어디에 점이 있다라는 거 위치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원이라고 그러고 입체에서는 세 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3차원이라고 그러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이 3차원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갑자기 이제 4차원이 나왔어요. 근데 4차원을 처음 생각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공간은 3차원 갖고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이거를 더 위로 없을까? 4차원, 5차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상상은 해왔어요. 근데 이게 실험을 하거나 관찰을 해가지고 또 하나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 증명한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공간상의 좌표가 아니라 시간축을 하나 더해서 4차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공간이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패러디해서 모델링에도 차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1차원은 되게 모방의 단계에서 뭐를 그러니까 객체를 이렇게 흉내내 가지고 만드는 것. 그러니까 단어를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사물에다 그냥 이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 1차원 모델링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뭐 맘마, 숟갈, 젓갈 이렇게 한 사물에다가 단어 하나 붙여 나가는 것부터 이제 모델링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1차원 모델링이에요. 근데 2차원으로 올라가려면 이건 이제 관계 모델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물 2개 이상이 결합이 돼서 그거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2차원 모델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말을 배워서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이 정도 되면 이제 2차원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라고 하는 것, 밥이라고 하는 것, 달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들이 결합이 돼서 관계가 형성된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2차원 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차원 모델링이 되려면 이게 하나의 체계를 갖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를 쓴다 이렇게 시 처음에 그 초보 저도 이제 시 그 강의를 몇 번 들었는데 한참 써놔도 시인이 보면 이거 시가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애를 쓰고 잔뜩 써놨는데 왜 시가 아니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체계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이제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갖춰져야 우리가 기승전결 우리가 글을 써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나의 체제가 완성이 돼야 우리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냥 문장을 쭉 나열해낸다고 해서 그게 작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원은 아무리 많이 모여봐야 3차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체계를 갖춰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도 하나 부품 하나하나는 그 특정 기능을 대변해서 만든 1차원 모델들이에요. 근데 요거를 결합을 하면은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 되든지 핸들 시스템이 되든지 이렇게 2차원이 돼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된 것. 근데 이게 아무리 그 브레이크 시스템, 뭐 바퀴 시스템 다 갖다가 모아놔도 이게 차가 굴러가질 않아요. 그거를 자동차 전체 시스템으로 완성을 해놔야 즉 3차원 모델이어야 자동차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완성된 하나의 체계를 3차원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4차원은 그럼 뭐냐? 저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동차가 소나타 버전 1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3차원. 근데 버전 2 해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오죠. 그래서 시리즈로 뭔가가 이렇게 쭉 그 연결되면서 그 이렇게 버전 업이 될 때 보통 이런 거를 이제 4차원이라고. 그러니까 왜 조선 왕조실록도 하나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한 왕조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으면 그건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쭉 연결이 돼서 500년 역사를 써놓은 게 조선 왕조실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그리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는
아래 한글이 처음 나왔을 때 버전 0, 1, 2, 3, 4.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각자 다 완성된 시스템인데 3차원이죠. 근데 이게 계속 시간의 축을 따라서 버전업이 돼 갈 때 이거를 우리가 보통 4차원 모델링이라고 한다. 그럼 5차원 모델링은 없나? 궁금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매트릭스 뭐 다양한 뭐 영화들 이런 그 우주 공상과학 만화 이런 데서는 5차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아직 그 실험돼서 확증된 거는 5차원은 없어요. 물리 세계에서도 5차원은 이론적으로 상상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실험적으로 그 관찰이 돼서 증명된 바는 없는 거를 아직은 5차원이라고 그래요. 물론 뭐 끈 이론 이런 데서는 뭐 11차원 뭐 우주가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좀 이제 다 상상의 세계고 증명된 거는 4차원까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아주 추상적인 세계 이거를 우린 또 공상과학 만화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혀 이 지구상에 없던 것을 누군가 만들어내고 이런 순수 창작물을 저는 이건 5차원이라고 하자. 정말 위대한 모델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는 이제 5차원 모델링이라고 제가 했고요. 그래서 이건 다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 이제 4차원 모델링 그림 하나 이게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한 점에서 빵 터지면서 3분 내에 우주에 필요한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다. 그런 게 이제 빅뱅 이론이잖아요. 그게 그때 이미 우주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이 돼 있는 것이 이렇게 시간 135억 년인가요? 우주의 나이가 이렇게 진화해 오면서 우주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증폭된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림 하나로 그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픽을 모델로 쓴 거죠. 근데 저거는 그 한 단면을 다 자르면 그게 하나의 우주 시스템으로 완성된 하나의 3차원 모델들인데 이게 시간축을 따라서 쭉 변화하고 있다는 걸 저기 표현해 놨기 때문에 저것도 4차원 모델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예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5차원 모델은 순수 상상의 세계다. 그래서 예로 훈민정음 이건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지금도 아마 인공지능 그 언어 해석 이런 분야에서는 한글이 최고라고 합니다. 영어도 발음이 왜 예를 들어서 I자 하나 써놓고 읽는 방식이 I로도 읽고 E로도 읽고 어로도 읽고 다양한 방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 개 단어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 발음을 해야 되는데 한글은 그냥 경련 디귿열하고 아야 어여를 조합하면은 아주 원음에 가깝게 그대로 재생을 할 수 있는 아주 인공지능 우수한 언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언어를 이 세종대왕과 그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 조상들의 그 창의성, 이 없던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저런 그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언어 생활을 하고 글을 쓰고 저런 추구기 이런 것들이 다 없었던 것들을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기 피타고라스의 저런 그 뭐 정리 우리 배우잖아요. 수학 시간에. 저것도 지금은 이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배우지만 저걸 처음 만들 때는 아마 주변 사람들이 저 뭐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순수하게 창의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이 타자기니 뭐 이런 것들도 애플 컴퓨터입니다. 이게. PC가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이게 76년에 처음 만들 때는 우주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게 이제 처음에는 5차원 모델링이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거를 또 객체로 해서 새로운 또 모델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앱을 만들고 이게 다 모델링 행위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건 이제 철학적인 질문인데 빌렘 플루서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코미콜로기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서문을 이게 제가 한 1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때는 그게 무심코 지나갔어요. 근데 서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그 죽음에 이르는 한 인생의 무의미함을 고독과 그러니까 무의미함과 고독을 잊어버림으로써 인생을 살만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일어난다. 이 문장이 처음에는
아리까리했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모델링 이론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을 하나서 이게 다시 한번 보니까 맞아. 이래서 모델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굳이 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동물들은 모델링을 안 해요. 근데 인간이 탄생하는 순간이 창조론의 그죠? 창세기에 나오죠. 그 자연하고 결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얻은 대가가 있어요. 외로워요. 자연 속에 묻혀 있을 때는 외롭지 않은데 자연하고 분리돼서 이렇게 인간 사유로 나오면은 자연에 돌아가고 싶은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 어떤 철학자들은 아이가 탄생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고 뭔가 불안을 느끼지 않는데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엄마하고 분리되면서 자연하고 이제 분리가 되는 순간이죠. 우는 거예요. 외로워요. 그리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다시 그 태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귀속 본능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늘 외롭다. 근데 이거를 극복을 해야지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만들어낸 기제가 바로 의사소통이다. 소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죽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을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를 얻잖아요. 그 지혜에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 이거를 이제 두려움에,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 잊어먹고 살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종교라는 것도 태어났고 그 죽음을 잊기 위해서 온갖 그 뭐 약을 만들고 뭐 그 장생, 그 뭐예요. 불로장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이제 다 알았을 거고 그거에 가장 그러니까 좋은 수단이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소통하는 거다. 이걸 이제 블레임 플루서라는 이제 언어학자가 여기다 글에다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왜 하나? 인간은 그런 죽음의 공포, 그다음에 외로움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소통을 원하고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모델링을 하면서 산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매체가 8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사실 모델링 이론의 큰 그 기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델링 이론을 제가 만들기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언어 하면은 지금 언어학자들도 그래요. 말과 글에 주로 그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제 제스처, 그죠? 몸짓 이런 거를 비언어라고 그래요. 그게 비언어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제스처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몸짓도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그 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이제 문헌들을 제가 한 4, 5년간을 뒤졌어요. 온갖 그 책들을. 근데 8가지를 발견을 했고요. 이건 언어학자들도 아마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건 제 생각인데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타당한지. 그러니까 인류의 그 발전사를 보면은 자기 표현 수단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동물처럼 우리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 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고생물학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류학, 고고학 이런 책에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 최초의 자기 표현 수단은 소리였을 것이다. 사실 어린아이도 보면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나오자마자 방긋 웃지 않죠. 울부터 하죠. 소리부터 질러요. 그게 우리 인체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는 소리로 표현을 주로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인돌 뭐 이런 만화를 봐도 꾹꾹꾹꾹 하고 이렇게 소리 내잖아요. 근데 그거 아직은 단어도 없고 문법 체계도 없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소리로. 근데 이거는 만국 공통어예요. 소리는. 그래서 제가 사실 유학할 때 흑인을 한번 이렇게 꼬집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프리카에서 온 애도 꼬집어서 아플 때는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만국 공통어예요. 소리는. 그게 이제 인류가 처음 사용했던 매체고
그 다음에 제스처. 근데 이 제스처는요, 그 고고학에서는 이 직립, 인간이 서게 된 게 상당히 뇌 발달에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 다닐 때는 땅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시야가 좁은데 이렇게 딱 직립을 하니까 갑자기 시야가 확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도 달라졌죠. 엎드려서 이렇게 다닐 때보다 이렇게 서면 키만큼 멀리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생존에 상당히 유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짓기 하는 대상을 고르는 범위도 넓어졌고, 그 다음에 먹잇감이나 자기가 이제 위험에 처한 거를 빨리 조기에 그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뇌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상당히 늘어난 거예요. 이게 직립을 하면서. 그러니까 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급격히 이 직립 이후에 뇌가 발달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이 몸이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손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소리만 꽥꽥 지르고 다니다가 이걸 이제 뭐 가서 이렇게 툭 치고 이런 몸짓도 했겠죠. 근데 이 손이 이제 의사소단, 그러니까 소통수단으로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몸짓이라는 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그 언어로 등장을 했고, 지금도 우리는 몸짓을 쓰잖아요. 그 몸짓이 직업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들. 그죠? 몸짓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 그 다음에 댄서, 춤추는 사람들, 무용하는 사람들. 이거 다 몸짓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직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을 언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건축, 조각가, 이런 분들이 물질로 표현을 해야지, 조각 전시회 가가지고 그 작품을 설명을 하면 그 이미 틀린 거예요. 제대로 된 작품이라면 그 물질을 보는 순간 거기서 느낌이 와야 돼요. 그죠? 건축 그 하시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이미 그건 잘못된 건축이다. 들어가는 순간 느낌이 쫙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축이다. 그런 것처럼 물질도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수단이다. 언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 아까 이제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서 봤던 것처럼 그림도 뭐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그죠? 그림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 소리, 몸짓, 물질, 이 그림 요거는 굳이 배우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알아요. 우리 DNA에 원시 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 네 가지 매체는 써왔기 때문에 저건 저절로 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 가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외국에 간다면 이 네 가지 매체를 이용하면은 의사소통이 됩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죠? 소리 지르고 그림으로 손짓발짓하고 이렇게 안 되면 말로 막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표현할 수 있고, 물질로 물건을 갖다 들이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원시어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잘 써요, 이거는. 그리고 사실 창의성의 바탕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언어들이 있어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걸 우리가 문명시대 언어라고 하는 것들인데, 구술 언어, 이 말. 이거는 단어의 의미가 정해지고 문법 체계에 갖춰야지만 의사소통이 됩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 한국어, 일본어, 영어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문자. 글씨 쓰려면 그것도 문법 체계를 맞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이라는 게 있죠. 수학 언어도 이건 완전히 철저하게 인간이 만든 약속 기호예요. 수학은. 그래서 이 수학하고 마지막에 이제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것도. 이 순서대로 사실 어려워져요. 그죠? 보면은 저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 네 가지 위의 원시 언어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씁니다. 근데 이 구술, 문자, 수학, 프로그래밍 언어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근데 이 마지막 두 개, 수학과 프로그래밍이 우리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요놈들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미래 세대에는 이걸 잘 쓰는 사람들이 그 몸값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난해할수록 저거를 마스터하면, 쓸 줄 알면,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이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이렇게 크게 원시어와 인공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전체 우리 생각을 표현하는 그 매체, 언어 매체 8가지다. 이 매체론을 이제 언어학이고 뭐 언어 철학이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결국 이 자연어, 아까 이 4가지 원시어라고 해석하는 것들이죠. 이거는 여기에도 언어의 요소를 보통 우리가 3가지로 얘기하거든요. 그 언어에는 문법이 있고, 그죠? 의미가 있고, 단어의 뜻, 그리고 이거를 활용하는 이제 화용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3가지가 다 적용이 돼요. 여기에 지금 8가지 그 언어들은. 근데 마지막 그 프로그래밍과 수학은 이미 약속을 해서 만든 그 철저한 인공 기호이기 때문에 쓸 때마다 다르진 않아요. 이제 화용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 같은 말이라도 누가 쓰느냐, 또 어디서 쓰느냐, 언제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소녀상, 이게 이제 물질 언어로 만든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 소녀상을 이 스튜디오에 갖다 놨을 때의 의미와 일본 대사관 앞에 놨을 때의 의미와 그 다음에 자기 집 앞마당에 놨을 때의 의미가 다 달라요. 그죠? 그 자체는 변한 게 없는데 그게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거 우리 집마당에 갖다 놓으면 아마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일본 대사관 앞에 갖다 놓으니까 저거 치워야 된다고 난리를 바가지를 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사실은 화용론이라는 거예요. 같은 언어로 표현해 놓은 모델이라도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왜 이게 좋은 예가 방송에서 좋은 예가 될지 모르는데 고스톱 칠 때 너 죽어 그러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너 죽어 그러면 이거 욕이잖아요. 어떻게 사람 보고 죽으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고스톱 칠 때는 그냥 사라지셔 이런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죽어라는 단어지만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 이런 걸 이제 화용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6개 언어는 그게 다 허용이 됩니다. 근데 이 수학과 프로그래밍 언어, 인간이 최고로 만든 이 인공 언어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프로그램을 짜나, MIT 공대에서 프로그램을 짜나 똑같아요. 수학식도 마찬가지죠. 저기 뭐 유럽에 있는 학자가 수학식을 쓰나, 어디 뭐 일본 구석의 섬나라에서 쓰나 똑같아야 돼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이런 이제 그 매체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링 하는 이제 과정, 아까 이제 암시를 드렸지만 결국 모델링이 일어나려면 세계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주체가 일단 의도를 가지고 모델링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객체, 어디서 이 모델링 소재를 얻을 것인가, 이거를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객체를 많이 접한 사람, 그러니까 책도 많이 보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뭐 어디 세미나나 이런 데 참석도 하고 영화도 많이 보고 게임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그 객체들이 많이 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제 기억 속에 있다가 이게 전부 모델링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객체를 얻으려면 관찰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그냥 소위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뭘 수집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모인 데서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진기라도 들고 산에 가서 꽃잎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그 동물들이 어떻게 노는지 소리도 한번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고, 이게 전부 모델링 그 소재를 얻는 하나의 방법들이거든요. 이게 모델링의 원리를 깨달으면은 의도적으로 그런 관찰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뇌가 풍부한 멘탈 이미지, 그 심상들이 형성되는 기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객체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매체는 우리가 8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8가지 매체를 한두 가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번 그림도 그려보고 작곡도 해보고 노래도 해보고 연주도 해보고 이렇게
또 조각 작품, 뭐 목공 이런 다양한 물질 모델, 그림 모델, 수학 모델 여러 가지 모델 할 수 있는 그런 표현 수단들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잘 그 활용을 해보자. 예. 그러면 이제 초기 모델이 나오겠죠. 그거를 사용자한테 내가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자가 됐을 텐데 그 쓰는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원래 내가 의도한 대로 됐는가 안 됐다면 수정하고 우리 각본도 계속 바꾸잖아요. 수정하면서 고쳐나가면서 점점 완성도가 올라가는 모델을 만들 수 있죠. 그게 이제 모델링 과정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아까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 교육할 때 국어, 영어, 수학이 다 매체죠. 다 언어잖아요. 그게 다 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 너무 그 한정된 문자와 말과 수학이라고 하는 세 가지 매체, 8가지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무시하고 세 가지 매체에 너무 집중돼 있다. 심지어는 수학이 매체인지도 모르고 배운다. 이게 무슨 시험 보기 위한 수단처럼 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수학을 언어라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 많을수록 우리는 모델링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도 그런 언어로 생각하고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수학과 학생들도 수업을 들어요. 근데 수업을 듣다가 이 모델링 이론 배우고 나서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은 수학과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수학을 전공하지만 수학이 언어인지 몰랐다. 네. 수식을 쓰는 그런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맞네. 자연과학자들은 수학 없으면 자기 생각 표현 못 하잖아요. 명백한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어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너무 문자와 수학에만 매달리게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 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모들도 좀 이해를 하고 아이들이 그걸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독서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자기 전공을 선택할 때 요새 왜 입시철이라서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할까, 자기 진로를 어떻게 정할까 이런 게 고민일 텐데 이 모델링 이론을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매체를 뭐로 주로 쓸 건가 생각하면 언어학과를 들어가겠죠. 그죠? 수학과를 들어가든지 영문학과 뭐 이런 데를 선택할 테고 또 객체를 중심으로 전공을 선택한다고 하면 뭐 자연과학, 물리를 할 거냐, 화학을 할 거냐, 또 천문학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은 객체가 기업이 객체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전공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결국 이런 객체나 매체를 쓰는 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가 어떻게 좋은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하려면은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두루 공부를 해야 내가 올바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체를 형성하는 노력도 한편으로 계속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웠나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삶 자체가 이게 모델링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코로나 시대에 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모델링을 하자. 남이 만들어 온 모델들은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이거 소위만 하지 말고 내가 능동적으로 직접 생산하는 그런 삶을 가져보면 좀 더 활력 있는 우리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수님, 제가 뭐 강의를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그러니까 이 모델링이라는 것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뭐 전략, 그렇죠. 그리고 방법, 그렇죠.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전략이라는 표현 아주 좋습니다. 전략이죠. 전략이 how-to니까 어떻게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뭐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고 아이들 교육에
우리가 교육의 방향성을 제대로 잘 못 짚어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국영수만 시키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모델링 이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접목을 시킨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를 아이들이 따라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뇌에 이제 거울 유론이라는 게 있어서 그 뇌과학자들이 이제 밝힌 바에 의하면 동물들도 이렇게 바깥에서 보이는 그 외부 세계를 흉내내고 싶어 한대요. 그게 이제 거울 유론이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그걸 따라서 해요. 그게 하나의 모델링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육에서 이 모델링 이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에 조심을 해서 모범을 보여야 좋은 아이가 성장하고 탄생을 하지. 부모가 잘못하면 아이들도 잘못된 부모의 관습을 그대로 따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정교육에서도 이 모델링 이론을 원리를 안다면 부모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4차원적인 그 모델링 이론을 적용을 한다면 네. 예. 하나의 아이로서 완성된 체계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성인으로서 자랄 수 그렇죠. 있는 이렇게 그 시간이 기간 동안. 쭉 지나면서 이제 예. 처음에는 1차원부터 시작하죠. 예. 그대로 흉내내서 만들어내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체계를 갖추다가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완성된 인격체가 되면 이제 시스템이 되는데 체계적 3차원 모델이 되는데 이게 계속 버전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면서 아이가 완성된 새로운 인간으로 변모해 나가는 모습.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죠. 성장하는. 예. 그것도 하나의 모델링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의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애 전 과정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도 되겠네요. 네. 예. 빨리 이해하시네요. 예. 그럼 뭐 코로나 시대에 특히 우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좀 활력을 찾으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적인 활동을 많이 해라. 네. 그 생산적인 활동이 뭐 거대한 지적인 어떤 활동일 수도 있지만 작게는 뭐 취미 생활도 하나의 생산적 활동일 그럼요.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그냥 수동적으로 소비만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뭔가 해보라. 하루에 한두 가지라도. 그러니까 뭐 그 TV를 보면은 그냥 소비잖아요. 근데 그 평을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속곡을 보거나 무슨 TV 프로그램 보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있지 말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야, 오늘 본 프로그램의 내용이 이렇더라. 이게 구술 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도 읽고 그냥 혼자만 이렇게 그 소화하지 말고 그거를 내가 책을 읽었는데 이런 면이 좋더라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이게 능동적인 생산 행위거든요. 이런 게 모델링이라는 것만 안다면 그리고 그 실제 해보면 즐거워요. 그 순간이 행복하고 이 뇌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그게 다 보인다고 그래요. 예, 활성화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원리만 알아도 우리가 수동적으로 소비만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코로나 시대를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늘 이제 새해 첫날이니까 네. 새해 첫날 한 해 또 계획들 많이 세우시잖아요. 네. 모델링 이론을 적용해서 하나의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목록을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책을 몇 권 읽겠다 이거보다는 책을 내가 한번 시집 하나라도 아니면은 수필집 하나라도 써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래를 듣지만 말고 나도 흥얼거리면서 그 자기 노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요새는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TV 프로그램 보면은. 그러니까 그 노래를 하는 것도 사실은 모델링이거든요. 그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 이런 계획을 좀 세우면 어떨까. 그러니까 소위만 하지 말고 자기가 만들 계획을 쭉 목록을 해보면 그러면 보다 활력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걸 직접 본인이 나서서 해결하려는 그렇죠. 노력들은 잘 안 하잖아요. 예, 맞아요. 행동으로 예. 나서서 직접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면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이미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상당히 많이 받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해결이 되면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게 역동적으로 이게 활력 있게 사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델링 이론 그러니까 결국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기 위한 예. 그리고 우리가 전략, 생각을 방법.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이렇게 말과 글만 있는 게 아니다. 예. 예, 물질도 있고 소리도 있고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